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참 좋았어요. 인원은 몇 명 안 돼도 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사회 미래를 책임져야 될 분들. 저는 항상 노동운동을 한다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노동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 노동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진보합니다. 그리고 전혀 안 돼 있어요. 제 이 명함에 보면은 정당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노동이 경제다. 이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경제인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경제인의 범주에 넣는 걸 못 봤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노동이 경제다. 책 쓴 거는 노동이 밥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전문가거든요. 노동에 대한 전문가인데 저를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터넷으로 쳐보면은 아까 우리 임진각 윤 기자가 어디 갔어? 임진각 얘기하셨는데 임청각 후손입니다, 제가. 초대 국무령이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3일간 국회에서 특별 전시회를 가졌는데 임청각을 가다 이상용을 만나다.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한 우리 집은 임청각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 국가 보물 182호입니다. 우리 옆 비서진들도 다 같이 가보고 그랬지만 보물 182호인 엄청난 집인데 일본 놈들이 거기 마당 한가운데로 중앙선을 45km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중앙선 철로를 놔버렸어요. 형편없이 됐는데 지난번 광복절날 문 대통령이 작년에 나보고 안내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집에 한번 모셨었고 그리고 광복절날 임청각 얘기를 하시면서 장장 5분 동안에 저희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3대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11살부터 올라와서 고향에서 무작정상경 공장 시다 이러면서 공장으로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 야간 이렇게 청춘을 다 보냈는데 한 번도 어디 공부가 있다 할 자리가 있다 그러면 무진장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옛날 내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야, 노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딱 임팩트 있게 한번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번 갖도록 해줄까. 대한민국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과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니까 지난번에도 이 정도 인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너무 내가 좋았어요. 반응들도 좋았고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랬고 저도 그런 입장에서 좋았는데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사회를 한번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보셨나요? 저는 노동자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곧잘 합니다. 몽상가, 상상가 입장에서. 앞으로 농업은 누가 할까요? 농부들이 짓나요? 아닙니다. 2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농업국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을 누가 할까? 지금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선진국들이, 산업선진국들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산업국가 역사가 무지장 짧아요. 40,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농업에 관련된 거라면은 전통을 유지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욕먹으니까. 저부터도 농부의 아들이었고 뭐 이런 건데 벌써 선진국만 해도 다르거든요. 2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해결은 식량은
뭐 곤충이다, 뭐 벌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다, 식량이 부족할 거다 이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식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왜 농부들이 농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술자들이 농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막, 산악 이렇게 농토가 없는 나라에서는 땅 필요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막 국가에서 도저히 땅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 지하에다 하면 됩니다. 거기 태양광선이 없는데 광합성이 안 되는데 그거는 요즘 이 전기불도 전부 뭐라 그러는 거야? 요즘 가로등도 다 바꾸잖아. 왜? LED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또 이 산중의 핵실험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규모별로 거기 LED 전등만 있으면 되고 물과 씨앗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쌀 농사가 필요하면 쌀 농사에 필요한 프로그램만 사다가 그 안에 있는 로봇에게 입력시켜주면은 거기서 씨 뿌리고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뭐 다 농부가 해야 될 걸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런데 식량 걱정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마치 농업이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들 기자들은 기자분들이 오늘 많은데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할까? 저는 지난번 호주의 무슨 그 교육연구원에서 발표된 거를 중앙일보에 나와가지고 전면에 그래서 내가 아주 소상하게 읽고 여기다가 다 입력시켰습니다. 여러 기자분들은 앞으로 선생님 직종이 이제 크게 7개 직종으로 바뀔 뿐이에요. 기자도 하고 동시에 2잡, 3잡, 4잡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루 8시간씩 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빅데이터 들어가서 빅데이터는 클라우드식으로 저 하늘 구름 위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인이 정보는 저 하늘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름에다가 다 정보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걸 찾아서 그 검색 기능도 이제 다양해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머리띠 두르고 40평생을 노동운동 했는데 그것만 했는데 뭐 저렇게 몽상가처럼 상상가처럼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요. 아까 입각 얘기했죠. 저희 입각해서 대통령 못 모실 거예요. 제 성격에는. 제가 대통령을 3번이나 했는데 노동자 대통령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 인식이 바뀌질 않아서 뭐 하나 던져놓고 나면 그게 메아리가 없어요. 항상 그냥 허공에다 던지는 메아리 없는 그 얘기여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국은 200년 동안에 과거 왕과 귀족의 신분사회, 농업국가에서 시민사회, 산업국가로 변했는데 그 기간이 200년이에요. 그 과정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다 1, 2, 3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과 기간이 4, 50년 동안에 초고속으로 산업화되면서 1, 2, 3차 산업혁명이 생략돼 버린 나라입니다. 그럼 외국에는 그 200년 동안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걸 옛날 신분사회 주도층이었던 왕과 귀족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2차 산업혁명 이후, 3차 산업혁명 이후 점점 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주체는 산업 현장에 있는 주체들이었어요. 바로 기업과 노동자. 기업인과 노동자가 오늘날 이 산업사회를 변화시킨 주체인데 우리는 불과 4, 50년 만에 초고속으로 오면서 누가 주체가 됐을까요? 주체가 달라요. 우리는 정부가 주체였습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5차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부터 1차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4차, 5차 이렇게 5년 단위로 정부 계획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요? 선진국들은 그 주체가 기업인과 노동자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주체가 정부 유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관료사회 맞죠. 초거대 공룡정부입니다. 그 외국은 처음에는 그런 식의 힘이 막강한 정부였지만 점점 더 정부는 작은 정부로 그리고 주체인 그 사회 변화와 그 기업, 지역, 국가 단위의 이 발전을 위해서 누가 필요해? 기업 내 기업인과 노동자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쪽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지금 와서 뭐 무슨 큰 차이가 있냐? 우리는 오히려 속도전으로 시간 전략을 하고 빨리 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제목이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주체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외국은 당연히 있죠. 1, 2, 3차 산업혁명을 다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주체들이 지금도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들의 대화가 사회적 대화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사회적 대화 아무 데나 다 씁니다. 근데 사회적 대화가 우리나라는 없는 나라예요.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바로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지금 방금 귀국하신 분, 외국에서 노사관계를 만에 공부하셨다면 2자 모델이냐 3자 모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자 모델은 노사, 3자 모델은 노사정. 그런 건 많이 지금 들어보셨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들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코미디 국가인 게 사회적 대화가 없는 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는 제일 많이 씁니다. 언론에서 사회적 대화 치면 매일매일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 수백 건일 겁니다. 사회적 대화가 없는 나라인데 2자 모델도 없고 3자 모델도 없어요. 그럼 3자 모델 있지 않냐? 노사정위원회 있죠. 형식적으로만. 역할을 제대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느냐고 물으면 전혀 아니올시다거든요. 오늘 내 강의 시간이 몇 분이에요? 1시간 20분 정도. 예. 그럼 좀 여유가 있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사회적 대화기구 모델을 시도를 합니다. 3자 모델 시스템으로.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실패, 완전 실패. 왜? 거기는 공룡 정부인 거대 정부가 딱 틀어주고 있으니까 노사는 들러리. 그 무슨 대화가 돼요? 정부가 노동정책이나 노동법이나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노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정부는 항상 지난 4, 50년 동안 누구 편?
사용자 편. 그러니까 사용자는 옆에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만 반복하면 되고, 노동자는 안 돼 하고 저항을 하고, 그게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패작. 두 번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딱 두 대통령이 시도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를 했죠? 노사발전재단. 그럼 노사발전재단의 네이밍은 누가 했을까요? 그 저자는 이용득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서, 제가 노총위원장 당시고, 우리나라 3자 모델은 안 됩니다. 정부가 강해서 노사가 자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이자 모델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으로 갑시다. 아니, 역순으로 갑시다. 외국이 그런 순차적 방식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만들어졌고, 사회적 대화가 만들어졌고, 뭐 이런 순차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회적 대화도 없고 노사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역으로 우선 사회적 대화 이자 모델부터 갑시다. 그리고 중앙노사관계, 노사관계부터 갑시다. 제가 아까 사회적 대화 없는 나라가 사회적 대화 쓴다고 그랬듯이 노사관계가 없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140개국 중에서 노사관계가 없는 나라가 글쎄 독재국가 등등 몇 개 이렇게 해갖고 한 10여 개국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사관계란 단어는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노사관계 있습니까? 제가 노동계 대통령을 3번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고 노력을 해 왔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정도의 힘은 좀 있어야 되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메아리가 하나 없는데, 우리 노동계부터가 메아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이용득이가 뭘 만들겠다고 하는 게 너무 공연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대통령한테 이자대화, 역순으로 이자대화기구부터 만들고 중앙노사관계, 노사관계부터 만들고 이렇게 역순으로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그럼 이자대화기구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정부를 빼고 노사만 가진 노사발전재단을 만듭시다. 그 대신 노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우선 사회적 대화, 거기에서는 노동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노사가,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 측에 참여하는 사람은 노조 출신들이 참여하나요? 운동가들이, 활동가들이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현재 10%를 대변하고 있는 노총경총 시스템대로 놔두고 이원화 병행하면서 노동을 대변하는 기구, 전문가 그룹을 하나 만듭시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90% 미조직 노동자들을, 이해를 대변하는 그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팀하고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을 2003년도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이 배려에 의해서 다녀왔는데 어디도 그런 역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오스트리아의, 전 세계에서 노동회의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노사, 이 중앙노사관계인 노사에서 하는 일들은 직업훈련,
그래서 숙련된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실에서 보면 조선산업에서 퇴출되는 아웃되는 노동자들, 그와 유사한 곳에 가서 재배치를 한다고, 유사한 곳은 그러면 지금 여건이 좋은가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직종에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직종이라는 건 앞으로 성장산업, 예를 들면 관광, 문화, 콘텐츠 뭐 이런 관광산업. 우리나라 관광 현실이 어때요? 관광업? 여러분들이 여행사 취업하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외국어 조금만 하면 그냥 여행사 가갖고 쇼핑센터 데려가갖고 거기서 남는 돈 챙기는 거, 이거밖에 더 있어요? 관광산업에서 가장 후진국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콘텐츠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잘 몰라서 그렇지 5,000년 역사에 빛나는 이런 문화들이 많아요. 이걸 하나로 해서 철저하게 관광 역군을 한 3년, 4년 교육을 시켜서 만든다면 정말 관광 선진국이 되죠. 관광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거 100만 대, 200만 대 자동차 100만 대 파는 거 이상의 효과입니다. 관광 선진국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3, 4년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복지정책 차원에서 안전망에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줘야죠. 그게 이제 일종의 실업수당이, 물론 실업수당은 지금 뭐 1년인가 2년밖에 안 되지만 그걸 충분히 줘야죠. 복지정책 차원에서.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자, 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이전 정책. 그러니까 노동정책하고 겸해서 그걸 해야 되겠죠. 산업정책, 노동정책.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대통령이 만들어요? 내가 여당 의원이면서 맨날 지가 어떻게 일자리 만든다고 그래? 막 이래가지고 제가 좀 뭐라 하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번에 임청각 그 발언하시고 대통령이 여기 JTBC 계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JTBC에서 이제 이용득 그 후손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가 있었대. 프로그램을 하나 짰는데 거기 패널로 참석한 모 기자가 거기가 고성이가지요 아마?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용득 고성 하고 탁 치니까 이용득 고성 폭언 막말 이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패널이 아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데 왜 옆길로 새느냐, 그리고 뭐라고 그랬다 그러던데 제가 말이 좀 험악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애교로 처리해요. 뭐냐, 그거 말이 험악한 게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생활한 노동계의 노동자 언어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데 일자리를 공공부분 빼놓고는 대통령도 못 만들고 누구도 못 만들어. 일자리는 유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산업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산자부 따로, 노동부 따로, 그것도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명박 정권 때 바꿔버렸어. 고용노동부하고 노동부의 차이는 일반인들 잘 몰라요. 노동부는 노사관계에 아까 말했던 그런 작은 정부로서 최대한 노사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그들의 직업훈련이나 또 일자리 재배치나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하도록 하는 지원 역할을 하는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부처가 노동부예요. 고용부는 산자부하고 노동부하고 합쳐진 정부 정도나 될까? 그래서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고용노동부로 이명박 때 바꿔놓으니까 노동부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노사관계는 점점 더 불가능해져 버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 그러면 나는 다 뜯어고치겠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또 말이나 고분고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 언어를 합치고 폭언 막말 막 나가고 이러면 그 부처 내에서 견딜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을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품행과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문가는 확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저는 우리나라 노동정책, 산업정책, 뭐 여러 가지 복지정책, 복지 가지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왜 보수냐 진보냐 이거 갖고 정치권에서 싸워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과거 200년 동안 그 노사는 노사가 다 이 사회를 바꿨다 그랬죠? 노사가 그런 일자리 일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다 그랬죠? 직업 훈련 다 했다 그랬죠? 실업수당도 노사가 줍니다. 그럼 노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게 바로 노사 우리 정부 손 내밀지 말고 우리 돈으로 합시다 해서 노사 반반씩 돈 냅시다. 그게 무슨 돈이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게 무슨 돈이죠? 고용보험입니다. 그게 고용보험이에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1년 수입액이? 2017년도 1년 고용보험 예산이 12조 7천억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에 1조 7천억도 아니고 12조 7천억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누가 쓸까요? 100% 노동부가 씁니다. 근데 돈은 노사가 낸 돈인데 국민 세금을 쓰라는 게 정부 예산입니다. 그죠? 기금도 물론 있지만 이건 공보험법으로 해서 고용보험법을 만들어서 기금처럼 정부가 다 써버리는데 기금이 아니고 이건 사보험적 준공보험이죠. 그래서 외국에는 200년 동안 쭉 오면서 노사가 우리 절반씩 냅시다 한 돈이 고용보험이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막대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덴마크는 아마 지금도 실업수당을 덴마크 노총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 이전에 전부 이 사람이 어디 조합원이다 뭐 하는 거 파일 가지고 이 페이퍼로 된 파일 가지고 다 뽑아갖고 얘 뭐 인적사항 뭐 프로필 보고 다 가지고 있는 기술 자격증 이런 거 다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관리하는 데가 노총에 가면은 조합 가입률이 90% 이상이었을 때인데 거의 전체 노동자는 덴마크 노총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 실업자요 하고 가서 실업수당을 타러 갔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실업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 현재 어디에서 취업 중이면서도 나 실업자요 하고 이중 지급을 받는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 요걸 발견할 수 있는 데는 노총밖에 없다. 노총에서 이 사람 아이덴티 그걸 탁 넣어서 파일 딱 찾아보면 너 어디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네 이게 나오니까 아예 그 실업수당은 고용보험에서 지출이 되니까 경총에서 덴마크 경총에서 아니 노총에서 관리하세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갖고 나는 아직도 덴마크 노총에서 실업수당을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정부하고 무관하죠? 그게 실예입니다. 실질적인 예예요. 고용보험은 당연히 정부하고 무관한 돈이고 노사가 우리끼리 내서 우리끼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군사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아까 그랬죠. 노사관계 없는데 노사관계 있는 것처럼 하고, 사회적 대화가 없는데 사회적 대화가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외국에 뭐 고용보험, 실업수당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니들도 내, 그리고 우리 거야 하고 뒷주머니 사람들도 강탈해버리고. 그래서 이걸 외국에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우린 정부의 독점에 의해서 다 100% 정부 1인 노사정 중에 노사는 없고 정부만 있는 건데 정부가 다 하니까 고용보험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지. 노사관계? 글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있잖아. 금융노조 노사관계 있고 뭐 언론도 요새 KBS, MBC 파업하는데 우리 노사관계 있잖아. 이런 노사관계 없다는 건 내가 2003년도 나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2003년도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 아시나요? 옛날에? 이정우 실장 저 금융노조 위원장 때 저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그 다음에 이종호 계명대 교수, 그 다음에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 4명이 네덜란드를 주되게 보려고. 그때 노무현 정권은 네덜란드 모델을 우리한테 좀 정착시키려고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했을 때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가고 간 김에 옆에 스웨덴, 독일도 한번 보고 왔어요. 4명이. 근데 빔콕 전 수상을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빔콕 전 수상님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노총위원장을 10년 하셨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래갖고 82년도에 소위 네덜란드 모델이라고 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네덜란드 노총위원장 시절에 노사간, 이자간 협약을 체결해서 네덜란드의 고질적인 치유병인 그 악질적인 노사관계를 치유하시고 후에 재무부 장관도 3년 하시고 후에 네덜란드 수상, 거긴 여왕제니까 수상이 1인자죠. 수상을 8년 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노사정을 다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이제 만나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였는데 내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마디에서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있어? 대한민국은 노사관계가 없어. 탁 충격이더라고. 내가 금융을 산별로 바꾸고 뭔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노사관계가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어.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중앙 단위의 노사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관계가 현대자동차 울타리 안의 문제지 밖에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나요? 영향력 전혀 못 줍니다. 철도노조가, 금융노조가, 언론노조가 자기 울타리 사업장에 영향을 주는 그 노사관계는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는 노사관계로 보지 않는다. 예. 그러니 노사관계가 없으니까 노사관계에서 이 노사이자 모델이냐 정부 끼워줘 갖고 3자 모델이냐 이건데 사회적 대화는 당연히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왜 이제까지 내 얘기 메아리 없어도 좋다 안 들어도 좋다 그 고용보험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용득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국노총위원장인 이용득이가 어디까지 강의를 다녔느냐. 글쎄 정부 부처 다 다녔어요. 경제부처. 사용자 단체 정경련서부터 경총까지 상공회의소 뭐 중소기업 중앙회 다 다녔어요. 기관은 청와대 국정원 경찰대학까지 다 다녔어요. 바로 이거 가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넌 좀 내용이 있는 놈이네? 그러면 모델을 한번 얘기해봐.
그게 노사발전재단이라고 이름을 일단 명명하겠습니다. 이름부터 지어놓고 애 낳으면 되는 거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그걸 누구 지원을 받아요? 결국 정부가 그걸 만드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 고용보험을 전부는 다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떼어줘야지. 재원 없는 기구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동부하고 상의하라 그러는데 노동부 그 앞에 김대한 장관은 싸가지죠, 싸가지. 그건 내 내가 나보고 이 위원장은 내가 강의를 다니면 배가 아팠나 봐. 공부 좀 더 하시지 이래. 그래서 넌 인간부터 되지. 너는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말 폭언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넌 인간부터 돼야지. 너 옥스퍼드 뒷문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한 250명 다 듣던 그 사용자 그 사장들이 나중에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정보 많아. 제 옥스퍼드 뒷문으로 들어간 애야. 서울대에서 학생운동하다가 뭐 이렇게 갖고 어쨌든 급히 영국으로 좀 갔어. 급히. 근데 이름 없는 대학에 갔어. 이거 다 녹화되잖아. 그럼 내가 이게 헛말하면 바로 고발되지. 헛말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갔어. 근데 그 대학의 교수가 옥스퍼드로 가는데 학생 2명을 데려갈 수 있어. 그래갖고 이래갖고 옥스퍼드 붙어서 간 겁니다. 붙어서 그냥. 예?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도 뭐 노사정 위원장 했죠. 근데 어쨌든 노동부 장관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랬느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다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럼 나는 김대한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인마 너희들이 고양이잖아. 내가 남의 생선 다 뺏어가 놓고 왜 우리는 생선 주인이고 너네가 뺏어간 고양이들인데 뭐 우리 보고 고양이라고 그러고 생선 맡기라고 그래? 이래갖고 또 싸워. 그러니까 뭐가 되려고 그래도 내가 고분고분해야 스타일상 뭐가 되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상수 장관으로 바뀌면서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이상수 장관이 노동계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차관하고 얘기하시오. 그 차관하고 얘기하니까 노동부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총 1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조가 고용보험이에요. 금년도 고용보험하고 2월 된 고용보험 이게 15조고 일반 회계에서는 불과 2조 남짓 조금 더밖에 안 돼요. 노동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 활동 사업을 하는데 한 2, 3%가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럼 너네가 무슨 일을 할래?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정부 너네가 하고 있는 것 우리 노사가 할게. 그러면 그 노동회의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의 예산이 그때 당시에 내가 1조는 있어야 된다. 미니멈. 그럼 지금은 2조 이상의 돈이 있고 거기 인원은 적어도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전문가들이 운동가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구도 만들어야 되죠. 직업훈련 학교.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쓰고 있는 폴리텍 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일정 부분 가져와. 내놔. 그래갖고 노사가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더 민감할까요? 정부? 둔감하지요. 산업 현장? 민감하지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깝깝한 게
이거 내가 2003년도부터 떠든 건데 10수년째 떠들 건데 아직 메아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냐. 이제 내 말을 듣자. 그래서 올 1월 달에 교수들 3명 전문가들을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보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갔더니 아니나 달라 거기 경험이 있는데 노사가 거기서 노사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사회적 대화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노사가 같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고 각각 백서들을 내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준비한 거 봤나요? 경총 정경련에서 준비한 거 봤나요? 유일하게 청와대의 4차 산업혁명 뭐 준비위원회인가 뭐 이거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건 산업 현장이지 청와대나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선 기껏해야 5개년 계획 정도밖에 더 만들어요. 근데 5개년이면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금방 추월당합니다. 2월 25일 날인가 2월 28일 날 내가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 넘버 2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불렀어요. 나하고 술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가? 자동차 산업이 어떤가? 근데 우리가 수소자동차 시대로 갈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또 많은 투자도 하고 좀 앞서간 부분이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전기자동차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전기자동차 시대는 중국은 그쪽 부분으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하고 기술 격차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하고 중국하고 기존 기술들은 거의 1년 이내로 다 쫓아왔어요. 전 고급 기술로 가야 되는데 그럼 전기자동차 라인으로 변속기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 재배치하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노조가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노조가 말 안 듣는 이유 정부 탓이죠. 정부가 맨날 비즈니스 프렌들리 뭐 하면서 친기업 노동 정책만 다 썼어. 그러니까 노동부는 불신이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적폐청산 그다음에 사회변화 신정부 출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노동 적폐들도 조금씩 통상임금 상여금의 통양 지난번 기아차 요번에 또 어디지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재판에서 제대로 위치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 친사용자 쪽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라인 재배치해야 돼 이러면 노조 반발하고 노조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1, 2년 가. 1, 2년이면 시간은 엄청나게 정광석처럼 빠르다고 그랬죠. 빠르게 변하고 추월해 오는데 늦는 거야. 그래서 3월 1일 노는 날 내가 이 LG 디스플레이 구미 공장장을 올라오라고 그래서 노는 날이니까 그 집이 서울이니까 저 일산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리는데 나하고 점심을 먹자. 너네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 LCD 부분은 이미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이 LCD 부분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인 OLED 부분으로 가는데 요건 한 4, 5년 차이가 납니다. 이걸 전부 라인 재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OLED 사업부를 만들고. 근데 거기에 배치를 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야. 이 신물질을 만지는데 내가 건강상 어떤 이게 뭐 결병을 유발할지 뭐 할지 검증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노조를 또 만들어 버렸어. 복수노조 시대니까. 복수노조를 만들어 갖고 저항하는 거야. 어쨌든 이런저런 노사가 화합적이지 못한 중앙 단위에서 대화 기구가 없고 대화가 없는데 밑에 조직은 당연히 불신이죠. 그걸 풀어라. 과거에 초고속 성장하면서 친기업 노동정책으로 가면서 얻었던 반대급부, 후유증이라는 게 있는 거죠. 바로 산업 현장에는 그런 불신 풍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흐립니까? 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지난번 고대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이거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이것만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농업은 누가? 농부가 한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우리 후손들이 보면은 저거 무슨 노래일까 하고 그럴 거야. 기술자가 하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근데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접근하면서 기본 바탕을 80% 시간 할애하면서 쭉 하고 그리고 나머지 20% 시간을 줍니다. 자, 요거 없나요? 리모컨이? 엔터 누르시면 돼요. 아니. 없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아시죠? 여기 1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하면 기계화. 핵심 단어는 옛날에 인력으로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한다는 게 동력의 발견. 2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화. 자동화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하면 정보화. 그래서 빅데이터. 모든 무한정의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 이미 약사나 이런 직업들은 많은 나라에서 없어졌어요. 사양화돼 버렸습니다. 왜?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가 처방해갖고 자판기에다 딱 넣으면 거기서 쫙 약이 나와버리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럴 여건이 좀 안 되고 또 약사들이 셋이죠. 국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사에 있는데 수의사는 한참 동안 대화가 안 되니까 환자하고 의사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이거 개하고 고양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북이 키우면 거북이도 연구해야지 도마뱀 키우면 도마뱀도 연구해야지 조류인 앵무새를 키우면 앵무새도 연구해야 되지 이러니까 수의사는 당분간 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의사는 이미 수천만 건의 그동안의 이 치료 진단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로봇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여기다 넣으면은 이건 무슨 병이다. 이렇게 치료해라. 의사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죠. 왜? 알파고하고 이세돌 때 봤잖아요. 이세돌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데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무한대야. 수천만 대국의 그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알파고는. 근데 이세돌이가 알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였는데 이 정보화와 정보화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봇이 냉장고 기능과 자물쇠 기능과 도난 방지 기능과 TV 켜고 열고 기능과 냉온방 기능과 모든 게 하나로 융합해서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여기에 있었던 모든 이 정보혁명에 의해서 있었던 거를 인공지능이 융합하는 기술 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금 여기서 여기 기간, 여기서 여기 기간, 여기서 여기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15년 뒤면은 바로 제가 얘기하는 그런 농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5차 경제개발 계획 이런 거 세운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뒤처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요 변화를 보면은 부와 기술의 축적,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꾸고 그거죠, 그건 비슷하게 우리도 10위권까지 따라왔어요. 단지 뭐가 다르냐? 우리는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선진국들은 그동안 분배가, 사회적 대화에 의해서 분배가 잘 되고 있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된 게 있어요. 최순실 게이트에서 봤듯이 민주주의나 자유권이나 생존권, 이 노동권 등 기본권, 이 사회적 측면, 이거 안 돼 있죠. 걔네는 경제 발전과 거의 그래프상 비슷한 수준에서 같이 발전한 겁니다. 이 양 측면이.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했었다. 왜? 정부 주도로 경제적 측면만 일방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맨날 낙수효과.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니다. 이제 분수효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등등 어쨌든 누가 주도했느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면서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대화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졌겠죠?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사회적 측면을 안 받고 정부가 경제적 측면만 가지고 이제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 누가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아까도 그랬죠. 정부 부처 아무 데도 없고 노쪽, 사쪽에 아무 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 없어. 다른 나라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노사가. 우리는 없어. 불확실한 미래. 지금부터는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스타트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우리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없어? 그럼 시스템이라도 만들어봐라. 나는 그래요. 정부 너희들이 잘 선도해갖고 경제적 측면 40년 만에 200년을 다 따라잡은 거 인정한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너네가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동자들, 개개인 국민들의 뛰어난 그 뛰어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업인들의 뛰어남. 이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스타트 라인에서 그들에게, 이제 주체들에게 기회만, 시스템을 통해서 장만 만들어 줘봐. 그러면 그 뛰어난 사람들이 또 스타트 선상에서 훨씬 앞서갈 수 있다. 제발 믿고 너네 작은 정부가 되라. 그래서 축적한 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대응 주체는 퀘션마크.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현실, 경제, 사회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 이제 15분밖에 안 남아서 막 넘어갑니다. 노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정부 일방 주도고 압축적 고도 성장만이 성장 제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성장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노동자들 건강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뭐도 필요 없어.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다 필요 없어. 성장만 하면 돼. 그래갖고 성장 제일주의로 온 후유증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노후, 알다가 아니라 그 병을, 후유증이라는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스템 부재의 결과다. 그 우리 현실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부진장 40년 만에 200년의 이 전체 기술력을 따라잡았는데 계속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노조는 뭐라고 부르죠? 공회라고 부르죠. 공회입니다. 노조를 왜 우리 공공기관, 대중 뭐 이런 국가기관에 있을 때 공공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회라고 왜 그럴까요? 중국의 노조는 정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예를 들면 상해를 간다, 북경을 간다. 상해의 그 권력 서열 1위는 상해 공산당 서기장.
2위는 상해 공회 주석, 노총. 3위가 상해 시장, 지자체장. 이렇습니다. 국가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하고 하는 거니까 사회적 대화하고 뭐고 뭐 필요 없는 거죠. 거기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추격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거 출처를 얘기하는 이거 통계청 자료입니다. 여기 그거 빠진 건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바이오 산업 0.7년 8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2015년도 지금은 2005년 12년 전만 해도 3.4년, 5.2년, 4.9년, 5.8년 이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었는데 작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스타트한 2015년도에는 0.7년, 1.1년, 0.7년, 1.0년. 아까도 LCD 0.9년. 이것밖에 지금 여기가 스타트 라인입니다. 이거는 과거고 스타트 라인은 다 같아졌는데 여기서 긴장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너는 노동운동 했으니 노동운동이나 해. 노동운동이 뭔데요? 내가 경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이 경제인인데 경제인 범주에 노동은 다 빼. 그럼 경제는 니들끼리 해라 그러면. 대통령 네가 다 해먹고 네가 다 해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긴박한 순간에 아직도 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의 주체였던 그걸 찾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좀 앞서 왔던 것들 이제 다 제로화 시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이 돼버렸다. 사회적 측면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전체 노동조합의 숫자로 보면은 대기업은 몇 개 없어도 조합원 수는 많죠. 그 얘기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은 기업 숫자는 많은데 조합원은 거의 없어요. 조합 조직도 안 돼 있고 조합원 수도 적고. 그래서 이건 노동부 통계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게 X자가 됐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응과 해결 방안? 솔루션이 뭘까요? 90%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누가 대변할까요?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을 뭐 하는 우리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비정규직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처우 개선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줍니다. 근데 양대 노총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당사자 문제, 자기 조합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그렇게 오래 하질 마. 저처럼 40년 하는 거는 좀 별종입니다. 그럼 남들이 보기에 너는 은행 들어가 갖고 편안하게 국회의원까지 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순탄하게 커왔냐? 이래요. 참 내용도 모른다. 제가요 은행원인데 노조하면서 순탄하게 여기까지 조합원들이 계속 투표를 찍어줬을까요? 저 IMF 국제통화기금 거기하고 숱하게 싸우면서 2차례 감옥 갔죠? 해고당했죠? 은행원이라는데. 근데 민주노총은 해고당하고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먹고 살 건 그래도 마련해줘. 한국노총은 희생자 구제기금이 없어요. 왜? 투쟁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럼 나는 입에 풀칠할 게 없었어요. 생고생으로 해고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노위원장을 다시 출마해야 되겠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어. 내가 금융업 어느 업종에 가서 최소한 4대 보험 봉급 안 줘도 좋다. 4대 보험만 가지고 조합원 자격이라도 유지하자 하면은 누가 해줄까요? 저축은행도 가보고 새마을금고도 가보고 다 농협 뭐 다 해봐도 없어요. 단위농협 다녀봐도 없습니다. 괘씸죄 걸릴까 봐 안 해줍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해고자는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거긴 투쟁 조직이니까 일상화돼 있고
한국노총은 투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희생자 구제기금도 없고 조합원 자격도 안 줘. 그럼 저는 노조를 이제 끝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럼 평생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활동가가 여기에서 끝나야 그냥 해고자 민주노총이 그때 그렇게 부럽더라고. 조합원 신분이라도 좀 줬어야지. 근데 다행히 내가 가는 데마다 전부 직선제로 선거제도를 다 바꿨어. 그러니까 금융산업노조도 제가 산업노조를 산별노조를 만들었고 직선제야. 그러니까 출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출마를 못 했는데 궁죽통이라고 개 눈엔 거시기만 보인다고 차를 몰고 막 가는데 뭐가 뱅크가 딱 보이더라고. 간판이 딱 보니까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야. 아 저거다. 그것밖에 더 있어? 내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거지.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이런 속담이 있죠. 억지밖에 없어.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연신내 주유소 가갖고 내 친구 사장이니까 야 나 여기 취직시켜줘. 왜? 나 여기서 빨리 노조 만들어야 돼. 그리고 금융노조 출마해야 되니까 이 자식이 큰 집에 왔다 갔다 하더니 이게 돌았나. 너는 상관하지 말. 그 대신 보직은 금융 컨설팅 팀장. 요거를 꼭 해줘.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 3명에다 나에다가 거기 마누라 이렇게 해가지고 5명으로 노조 금방 만들어가지고 가입하러 가니까 성관이 애들이 아 이거 안 됩니다. 유아업종이 금융업에 들어오려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겠지. 근데 나는 니들 그래도 은행원인데 영어는 조금 할 줄 알지 않냐. 현대, 오일, 그 다음에 읽어라.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그래서 아니 읽어봐. 뱅크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전공 인터넷 찾으면 고성, 폭언 이거로만 집중 포함. 뱅크가 뱅크 노조 들어오는데 왜 안 돼? 이 거시기 새끼들아. 막 해서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이제. 결국은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이겼어요. 가입이 됐어. 그래 투표 들어가니까 7만 5천 명이 투표하는데 내가 몇 표를 얻었을까요? 6만 9천 표. 압도적이야. 그럼 상대는 나중에 법적 소송이라도 가야지 하고 일단은 했겠지만 그 정도 되면 내가 또 어디 노조 조합원 자격 마련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2번 노총위원장까지 올라서 노총위원장 2번 하고 은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은행으로 가서 제가 상무를 합니다. 연봉 무려 얼마? 3억 4천. 입이 안 벌어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럼 3년간 내가 받은 금액 무려 10억. 돈 쓸 일이 있나요? 비서 나오지, 업무 추진비 나오지, 뭐 기사 나오지 다 나오는데 돈 쓸 일 없어. 착착 다 모아져. 아 옛날에 내가 상업은행을 입사해서 해고당했다가 2년 반 뒤에 다시 입사원서 재취업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 재입행을. 그래서 입행원서 쓰니까 그때는 이름이 한빛은행으로 바뀌었더라고. 상업은행 입행해갖고 한빛은행 입행했어. 그 다음에 임원으로 가는데 또 사표 내고 다시 입행원서 써야 돼. 그럼 보니까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같은 사업장에서 3개 은행을 입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파란만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총위원장을 다시 하래 나보고. 현장에서 3년간 공백이 있고 임원을 했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죠 당연히. 그런 사람을 다시 노총위원장을 하라고 현장이 난리를 치니까 봉급은 또 제로로 가는 거죠. 아니 노총위원장이 자기 사업장에서 봉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파견직이고. 이거 또 제로. 그러면 조합원 자격은 또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역 일반 노조. 그때는 노총 단위가 커서 지역 일반 노조. 직업은 저기 옥상에 보면 전광판 광고판 있는데 그 전부 다 가르 끼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요 금융 뭐 주유소 뭐 다 보이 평탄하게 큰 놈이 아니고 파란만장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나는 이게 나의 숙명이다,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봉급 10억 없어도 좋다. 무일푼
보험급 안 받는 노총위원장 또 하는 거죠. 근데 위장 취업이지. 그래서 근데 이게 정권과 문재인 정권 지금 벌써 절반 지났나요? 아 저기 6개월 아 죄송합니다. 6개월 지났나요? 6개월 지났죠. 이제 금방 이러다가 절반 지나면 금방 내리막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유한한데 또 문재인이란 대통령 개인이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이 될지 사람이 달라지는데 정권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노동정책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여기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된다. 그 시스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대비하고 사회적 대화도 해야 되고 중앙노사관계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솔루션이다. 중앙노사관계 구축?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사회적 대화, 요거는 대한민국에 없는 노사관계 이 두 개가 솔루션이다. 한국형 노동회의소 아까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모든 노동자가 의무가입을 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 모든 기업이 의무가입하게 돼 있죠. 의무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노동회의소 회비 또 내야 되네? 또 부담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0원을 지금 내고 있다. 그럼 그 중에 4,000원만 고용보험법을 축소해야죠. 4,000원. 왜냐? 마음 같으면 노동부에서 싹 다 뺏어오고 싶은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왜냐? 제가 그 강의를 국가기관까지 따다니면서 강의했는데 강의를 막은 게 기재부. 야, 이 미친놈들아, 기획예산처까지 이용득이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강의를 시켜? 고용보험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놈을 안 돼. 그래서 뭐 사용자단체야 한마디 하면 당연히 이제 그래서 그때 노총위원장 재선하고 이제 마지막을 끝으로 저는 오랜 동안 강의가 없었습니다. 강의할 데가 없어요. 대학에 안 불러주더라고. 왜? 지가 뭐 고성포건 막말이나 하는 놈이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야. 근데 난 전문가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다른 데는 정부 눈치 때문에 안 불러.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담 안 주는 상태에서 모든 노동자들 의무가입이다. 그래서 미조직 노동자, 여기는 노동 전문가 그룹입니다. 노조 출신들이 가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또 앞으로의 직업능력 개발 등등 이런 걸 하는 거고, 주요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 창출 사업, 노동교육. 지금 우리가 노동교육을 학교에서 받나요? 전태일 열사가 저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영웅이라고 보는데, 영웅이면 당연히 초등학교 교과서에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취급을 안 받아. 왜일까요? 그건 우리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하여 이번 투쟁하자. 그 사람 투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과 박애와 버스표까지 여공들한테 나눠줘가면서, 그리고 법을 좀 준수해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자기 몸을 산화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노총에서는 이 사람 우리 선배야, 너네 노총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과서에 못 실려. 그 사람의 정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해야지 되고, 4차 산업혁명, 산업변화에 맞춤형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지금 정부가 막연하게 가져가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기술자를 만들어서 그 기술자가 농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 직업훈련 여기에 맞는 직업훈련 해야 되고 사회안전망 구축 아까 그랬죠? 실업수당이니 뭐니 이런 거 덴마크 다 노총에서 해요. 그리고 노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이 걱정되는 거지요. 사회안전망이 잘 돼 있으면 그 걱정은 한 걱정 덜지요 분명히. 이거를 누가? 정부가 해요? 여기는 바로 복지정책을 다루는 데입니다. 여기는 산업정책, 저기 고용정책, 여긴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적 대화. 그래서 사적 분쟁 조정도 여기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노동위원회밖에 없죠. 그거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노사가 이렇게 대립적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동반자로서 같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적 분쟁 조정 신뢰도가 있죠. 그 노사기구, 이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노사기구, 그거는 얼마나 이 국가사회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뭐 법률 제정 이런 건 기본이고, 효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미 충분히 했던 거 90%. 그래서 총노동과 총자본의 중앙단위 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노사정 중에 정부만 있죠. 노랗게. 정부만 있고 노사는 그걸 뭐라 그러지? 주먹계에서 시다발이죠. 시다발이. 시다발이고 정부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 노사가 있고 정부는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선진국형입니다. 이래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다. 노사 주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거 이제까지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막 넘어가도 이해가 쉽죠. 이거 중심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막 이해도들이 좀 떨어지더라고. 근데 다 얘기한 겁니다. 현재는 미래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지금 민주노총이 지금 제1 목표가 조직률 제고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그렇고 이정미 대표도 그렇고 다 조직률 제고죠. 나는 아닙니다. 조직률이 누가 뭐 올리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조직률이 떨어지는 게. 왜? 1차,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화, 대량 생산 뭐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을 때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자 조직률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이미 파편화되고 개별화되고 노동자 조직률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앞으로는 기술자가 농업하는 시대인데 조직률이 올리자고요? 아니 전 세계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리자고요? 나는 그건 미래에 대한 연구 고찰이 너무 없는 말씀 아니냐 싶어요. 이용득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조직률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영향력, 그러니까 구속하는 구속력이 높을 수는 없는 거지만 영향력을 높이면 된다. 그걸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을, 독일이 그 90% 조직률에서 졸졸졸졸 다 내려가고 지금 조직률이 몇 프로예요? 17.7%. 오스트리아 99% 조직률에서 27.4%. 프랑스는 우리나라는 10%인데 프랑스는 그나마도 안 돼. 근데 7.7%. 근데 프랑스의 공항이나 이런 데 파업이 일어나고 뭐 일어나면 그 파급력 효과 엄청나죠? 7.7%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인데도 파업
아이 또 쇼하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뭐 불편하지도 않아 사실. 교통 조금 막히고 뭐 그런 것뿐이지. 그 울타리 사업장 내의 문제예요. 근데 그 밑에 또 조직률이야 이렇더라도 단협 적용률이 어떨까요? 독일은 단협 적용률이 이 나라 중에선 서구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독일이 무척 강한 것 같아도 떨어집니다, 오히려. 단협 적용률은 61%. 영향력이 독일 노총, 독일 금속노조 뭐 이런 데서 단협을 적용하면 제조 금속 산업에 또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61%밖에 안 됩니다. 오스트리아는요? 아직도 막강합니다. 불과 27%밖에 안 되는 노총이 단협을 체결할 때 그 적용률은 99%. 전체 노동자들에게 다 영향이 미칩니다. 왜냐? 여기에는 노동회의소라고 하는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다. 우리 조직률 불과 10%밖에 안 되지만 전체 적용률. 신뢰받는 어떤 노사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다 우리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산별 형태죠. 다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일본 빼면은. 산별로 가자. 그게 해답인 줄 알았는데 제가 2000년도에 지금부터 17년 전에 금노위원장 시절에 산별노조로 만들었는데 뭐가 달라졌죠? 같아요. 유사산별일 뿐이더라고요. 결국 자기은행 사업장 중심이더라고. 왜냐면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산별건설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거 노조가 했나요? 우리 기업별로 갈게, 우리 산별로 갈게, 뭐로 갈게. 노조가 한 게 아니에요. 태생이 우린 그렇지가 못해요. 누가 했어요? 박정희가 군사 정권 탈취를 했는데 권력을 탈취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도 무섭지만 노동자가 무서워. 근데 노동자가 그때 노조가 한 몇백 개 됐죠. 전국에. 야 이거 관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20개 산별로 만들어. 그래갖고 20개만 관리하면 쉬우니까. 그래서 산별로 간 겁니다. 그런데 유사산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년이 흘러서 1980년도에 이래 보니까 국보위가 이렇게 보니까 마찬가지로 학생만 무서운 게 아니라 노조도 무서워. 그런데 이 산별들이 너무 힘이 거대해졌어. 산별 해체, 기업별 노조로 가. 그래서 전두환이가 또 기업별 노조로 간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산별이나 기업별을 우리 스스로 자주적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별의 문제점도 아니더라. 그럼 뭐가 키일까? 노동회의소더라. 근데 오스트리아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독일은 16개 독일 연방공화국 중에 브레멘과 자를란트 주 2개에서 이걸 하는데 이 주의 조직률을 보니까 27% 30% 돼요. 노동회의소는 기존 노총의 플러스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단협 적용률 이런 거는 또 높고 그러면 오스트리아도 99%의 적용률이 나오고 이게 큰 장점이구나. 우리처럼 조직률이 낮고 태생적 한계가 있고 또 거대 공룡정부가 있고 이런데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거대 90%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 전체 노동자가 의무가입이 되는 이런 노동회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일 노동회의소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독일 노동회의소는 당연히 뭐 민주선거에 의한 투표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제 기존 노경총 시스템이 조금 여기에 강화되어, 나머지 14개 주가 이걸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노동회의소는 대표자 선출, 또 그 안에 규정,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방향, 사업계획, 이런 거가 모두
민주성과 절차적으로 대표성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전 세계 시스템에서 이미 우리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타상적 관계에서 이걸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가 다 또 실험도 해봤어요. 정치 세력화도 해봤고 산별 건설도 해봤고 모두 답이 아니더라. 그러면 네덜란드 모델도 아니야. 독일 모델도 아니야. 스웨덴 모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많이 활동가들이 연구했던 게 스웨덴 모델입니다. 스웨덴 모델도 아니야. 우리는 뭐도 아니야. 단지 지금 노경청 시스템을 쳐 부수고 다시 하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행할 수 있는 거. 그럼 노경청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하세요. 10% 적용 노동자들 대변해서. 그 다음에 이쪽은 이런 시스템, 두 개의 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민주노총 일부에서 이게 다음이 있나? 없을 텐데. 없죠.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반대해요. 왜? 이용득이 너는 노사발전재단도 만들었잖아. 그래서 실패했잖아. 아까 그랬죠? 제가 네이밍이라고. 내가 이름만 그렇게 붙여줬지 내가 만든 방법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노사 이자 기구인데 노사 이자 기구도 아니고 노동부 사라 기구로 만들어 버렸어. 저는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어차피 노동부 사업 중에서 일부 떼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득 위원장 주장대로 뭐 하나 만들어 봐 하니까 에이 그냥 이름만 하나 딱 만들어갖고 자기 사업 갖다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도 실패하고 또 뭘 자꾸 만드냐. 그게 아니고 조직률 높아지면 다 해결돼. 산별 가면 다 해결돼. 아니 누가 모릅니까? 조직률이 높아집니까? 산별이 가집니까? 산별 한국노총에서 아직 20년 전에 제가 만든 금융 하나인데 그것도 다른 데가 산별이 아닌데 자기 사업장, 자기 은행 울타리를 허물고 다 같이 가질 수가 있나요? 해결 방법을 찾다 못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스타트 라인에서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출발선에서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 컨트롤 타워도 없고 뭐 어디서 서두르는 데가 없어. 그러면 노총? 양노총 어디도 없어. 경총? 정경련? 없어. 왜?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비즈니스 프렌들리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조금만 자기 쪽이 아니고 노동자 쪽 하면 친노동 정권 뭐 이래가지고 정권 때리게 바빠 사용자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거기 유보액이 얼마 있고 이런 거 나 굳이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 800조가 있다 1000조가 있다 굳이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에서 제가 봐서는 20조 30조 한 200조 정도만 해서 몇 개의 국가적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세를 2008년도에 이명박이가 감면해 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감면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밖에 더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 해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그 부자들이 착한 부자와 나쁜 부자들이 있죠. 미국의 착한 부자 3명이 모여가지고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돈 마련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하나는 세금 많이 걷거나 하나는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정부 빚을 늘리거나 둘 중이죠. 근데 미국이 정부 빚이 자꾸 많아지니까 착한 부자들이 우리 세금을 더 걷어주세요. 그러니까 유럽도 다 대기업 법인세를 다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갔죠. 그래서 분수 효과를 바라는데 돈을 많이 걷어갖고 이렇게 서민들이고 뭐고 시장에다 뿌리면 이게 분수 효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도 낙수 효과지 무슨 소리야. 대기업들 법인세 25%를 몇 퍼센트로 깎았죠? 3%, 22%로 깎습니다.
그 돈이 800조니 1000조니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은 빨갱이가 돼버리는 한국 사회. 그래서 이걸 정치권에서 얘기하지 마라. 그걸 노사, 총노동대 총자본이 이 노사 새로운 시스템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일단 보수 진보 떠나서 믿겠죠? 믿을 겁니다. 단협을 그런 측면에 접근해서 체결한다 그러면 믿겠죠? 현대자동차 단협 체결한다고 금속산업들이 우리 저기 좀 영향을 받아야 돼 이런 데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만큼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기서부터 주체들을 찾아서 주체들에게 역할을 주고 해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십수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메아리가 없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도 왜 메아리가 없는지.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회, 우리 당 안에서도 노동회의에서 반대론자들이 많았죠. 뭘 또 노사발전재단에 실패하고 또 하려고 그래. 민주노총하고 똑같은 논리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성, 폭언, 막말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문재인 후보자가 이 최고. 내가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받으셨어. 근데 글쎄 관료들이 이번엔 제대로 만만하게 갈까요? 내가 그래서 애국자라면 받아라. 너희들. 이기권 전 장관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 20대 국회 가로늦게 들어오니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늦지막하게 국회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내 간부들은 많이 넣었죠. 17대부터 김영주 장관 내 간부였죠. 제가 금노위원장 때 우리 여성 부위원장이었고 뭐 김성태 의원 내 간부였죠. 노총위원장 때 부위원장 겸 저 교육원장 뭐 한정혜 의원 뭐 등등 다 이렇게 넣었는데 왜 안 가냐. 난 노동에서 이걸 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 이걸 하면서 너 국회 가라 너 국회 가라 하면서 이걸 좀 정치권에서 해줘 이러는데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나이에라도 저 나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 나이에라도 가서 내가 하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기권 장관 불렀고 너 이제 애국자가 되라. 적폐 이런 거 자꾸 노사 이렇게 싸움 붙이다가 나중에 사용자가 뭐 하고 싶어도 노조 동의 없으면 2, 3년 그냥 흘러간다. 망하는 거다 나라.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기권 장관도 나한테 팁을 하나 준 게 있어. 분명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 뭐라고 말 못합니다 하면서 팁을 하나 줬어. 정권이 다른데도. 뭘까? 4차 산업혁명 요걸 제목에다가 아예 그렇게 넣으십시오. 그래서 4차 인더스트리 4.0이 이기권 장관이 팁으로 나한테 준 겁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노동기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요. 절대 여기는 구속력이 있는 노조기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다가 이러한 것을 권유하고 대신 이제 뭐 직업훈련이나 이런 자기 산하기구의 사업들은 하지만 정책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없어요. 노조는 구속력이 있는 조직이고 노사 간의 합의서를 단협을 체결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구속력을 갖잖아요. 여긴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권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임금 인상은 이제 업종별로 쭉 하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금속산업은 1%만 임금 인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노조는 막 난리 나겠죠. 너희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따위에게 현실성도 없고 막 그러겠죠. 근데 노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럼 3% 5%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그렇게 노조와 괴리 있는 발표는 하지 않을 거고 최소한 만약에 3%다 적정 수준이 3%일 것을 권유한다는 거지.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가
기본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면은 오스트리아 노총은 그거하고 다르게 단협 체결하는 것도 허다하고. 근데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은 노동회의소의 신뢰가 얻어지면서 노사가 그런 권유를 따릅니다. 그래서 99%의 단협 적용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노조 27%짜리 노총이 단협을 했지만 노동회의소의 권유와 비슷한 선으로 가니까 아, 저건 맞다. 노총 자체가 신뢰감을 갖는 게 아니고 노동회의소에서 권유했던 노동회의소에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설명 부족했던 게 활동가와 전문가의 차이.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노조 일을 해야 되겠어 하면은 노조를 하게 되잖아요. 노동계로. 근데 노동회의소는 하나의 준공적 기구이지요. 그게 어떤 노조 기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학교 졸업하고 막 바로 오는 사람들, 뭐 유학하고 바로 오는 사람들, 이런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또 사용자들을 오래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 거기 취업생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긴 전문가 그룹들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파트별, 뭐 국이 예를 들면 노동조합국, 무슨 경제국, 무슨 국, 뭐 그거 다 이렇게 있겠지만, 산업국, 뭐 이렇게 있겠지만, 자기 국, 자기 과에서 열심히 자기 일만, 연중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얻을까? 이건 법적 기구입니다. 노동회의소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없애고 뭐고 뭐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법적 기구로 존재하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까? 그건 나도 의문이 돼요. 우리 정부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관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니들 자꾸 작아져라 그러고 돈 일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아까 그랬던 거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양노총으로부터 지지? 글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민주노총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번에 청와대 대화 안 가죠. 그게 민주노총 전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나는 그중에 민주노총 그 전날에 민주노총도 한 20개 산별이 되나요? 그중에 어느 산별이 지금 우리 문제 못 풀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소수 의견도 그게 민주노총인지 모르지만 또 받아들여져요. 전체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는 가서 대화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도 친민주노총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한국노총 위원장이었지만 친민주노총. 근데 화물연대, 정교조, 철도 등등 막 몇 차례 하면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바뀌어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같은 노동계 입장이니까 가서 열심히 이렇게 바뀌시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 안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노총 위원장인데 왜 민주노총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럴 정도로 흥분하고 화를 내셨는데, 나는 동지적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를 그때 어디까지 얻어낼 수 있을까? 나도 이거 성공 여부는 매우 퀘션 마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김영주 장관이 얼마나 관료들을 제압하고 나가느냐. 관료들의 반발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노사발전재단 처음에 1조 이랬는데 그걸 3천억으로, 3천억에서 1,500억으로, 노총도 500억 내시오 이러더라고. 그거 낼게, 현물로 낼게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200억 우리가 출연하겠습니다. 그러다 싹 없애고 노동부 산하기구로 만들어버려. 처음에는 극렬하게 반대하면 자기들도 이 반격에 시달릴 것 같으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가면서 완전히 그냥 물먹여 버리더라고. 그런 관료들을 내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사 간에 워낙 부닥치는데 여기서 너네끼리 좀 해결해봐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너네끼리라고 하는 확연한
지금 노경청 시스템에는 확연하게 법적으로 경계선이 있죠. 노사가. 근데 여기는 노동회의소나 경제회의소 이 양자 시스템인데 노사 이자 모델입니다. 이거는. 노동회의소 일방의 얘기가 아니고 경제회의소. 우리나라 경제회의소로 따지면 상공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용자 기구가 될 수도 있고 노사 이자의 대화기구입니다. 노동회의소 일방적으로 가지면 이렇게 큰 신뢰가 국민적 신뢰가 얻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너네끼리라는 경계선이 여기는 좀 불분명하다. 노동회의소 근무하다가 경제회의소 가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 퇴직할 거야. 그리고 저쪽에 입사원서를 냈을 때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노경청 시스템에서는 그건 바로 배반자로 찍히잖아요. 여긴 전문가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할 수도 있고 저기서 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경계선인데 너네끼리 잘해봐라 하면 되겠냐? 될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잘 되고 있고요.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찾아고 양자의 공동 긴급 현안 이런 것들을 막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안착할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나도 이제 좀 문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와 이 노동 환경이 다르잖냐? 거기 산별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건 저는 한국형 오스트리아를 모델로 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100% 노동자를 거기서 다 커버를 하는데 우리는 10% 조직 노동자들은 노경청 시스템으로 가자. 거기 타치 안 할게. 거기 타치하는 순간에 모든 잡음이 막 나올 것 같아서 거기랑 별개의 시스템 투 트랙으로 가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만 십수년간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지 전태일 여사가 내한테 한 명의 대학생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죽기 전에 그러셨거든. 내 옆에 한 명의 정말 전문 학자만 있었어. 내가 이걸 토론회 공청회를 많이 했는데 거기 좌장으로 불러들이는 교수 노동관계에 되는 교수들을 불러서 쫙 설명을 하고 이번 토론회는 이겁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겁니다 하는데 이 좌장이란 교수가 와갖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현재 노경청 시스템 안에서 막 헤매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내가 토론회 공청회도 수없이 해도 수없이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내 머릿속에만 계속 맴돌기만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돈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후원금을 가지고 내가 전문가 3명을 임명해서 계속 같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친구 3명이라도 만들자.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너가 뭐 자꾸 나한테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 이런 게 아니라 난 오스트리아를 많이 준용하고 우리 한국적 노동 상황들 요거를 감안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다. 여기까지가 되죠. 네. 전반부 질문에서 내가 답을 했는데도 똑같이 또 안 되는 건 최저임금위원회도 내부 싸움이 되고 갈등이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서는 싸움이 없겠느냐.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데죠. 이게 요번 최저임금이 15%냐 뭐 17%냐 3%냐 이거 구속력이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 그랬죠. 근데 여기는 구속력이 없다니까요. 권유한.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자동차 산업은 이럴 거다. 버스 노동은 이럴 거다. 농업은 이럴 거다. 이런 각종 플랜들, 청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인력 시장은 이주노동자가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계획들을 내고 그걸 반영하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결정권이나 구속력은 전혀 없는 기구다. 거기에서 자꾸 오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권유 시스템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잘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가 어떤 결정권을 가졌으면 그런 것들처럼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싸울 필요 없어요. 경계선을 가지고 이 땅, 네 땅, 내 땅 이거 싸울 필요가 없는 데가 이 회의소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한 번도 가져보질 않아서 이해가 조금 느린 거 그 자체를 나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질문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또 그래도 빠른 겁니다. 그런 점을 딱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민감한데 이런 현장이 민감하다는 거는 현장에 있는 기업인 노동자가 정부보다 산업 변화에 민감하다는 말씀이었어요. 노사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이렇게 갈 거야. 앞으로 자전거 산업은 거의 없어질 거야. 아니야, 더 많아질 거야. 뭐 이런 이게 민감하게 시장 변화를 피부로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현장이라는 말씀이었고 그런 오해가. 예. 그다음에 저기 우리 이주 노동자 부분 이런 것들은요. 어저께 내 국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70년대 독일 가고 광부하고 간호사하고 이럴 때 어떤 대우 받았냐? 기본적인 노동권, 인권 다 보장받았다. 왜냐하면 거긴 200년 동안의 산업 변화였기 때문에 이 개인 사람에 대한 기본권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부들이 살던 집 사진하고 지금 캄보디아 여성들이 와갖고 농장에서 일하면서 비닐하우스 그것도 화장실도 없이 대소변 놓고 구덩이 파갖고 땅 묻어버리고 이거 사진을 비교해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게 방치됩니까? 대부분 농업 하면 농민 지방에 가면 거기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걸 반대할까요? 거기 근로감독관이 있는데 왜 그걸 보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외국인은 표가 없어. 국회의원 입장에서. 농장주는 표가 있어. 농장주는 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으로 안 보고 표로 보고 돈으로 보니까 농장주 편을 드는 겁니다. 근로감독관은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거 빼. 지금 농민운동도 내가 그랬어요. 농민운동, 우리 농민운동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기술자가 할 건데 지금 이 농민회의소, 농업인회의소 저 지금 현재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 거 자꾸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엄청나게 변화할 거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회의소를 또 바꿔나가면 되는 거고 전 찬성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왜 외국인 저기 농업 노동자들은 왜 방치하느냐. 우리 스스로의 모순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어쨌든 요거와는 또 별개. 통일 이후의 첫 번째서 그래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다음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술, 담배 갑자기 열심히. 제가 주당이라는 거는 뭐 국회에서는 국회 나이가 많잖아요. 저희 당에서 제가 나이가 8번째로 많아요. 다 형이야. 거기다 또 복권 막말 그러니까 별명이 용팔이야 그냥. 그러니까 용팔이 형은 점심 먹고 떠오면 본회의장에 있으면 이렇게 와갖고 또 마셨구만. 형 말하지 말고 이제 가만히 있어. 기자들 알면 또 한 방 맞아. 저는 낮에 기본 소주 한 병. 저녁 때 뭐 소주 몇 병인지 그건 하시고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기구의 노총 등이 참여 안 시켜서 되겠느냐? 안 시켜야죠. 시키는 순간에 기존의 갈등과 모든 걸 그대로 여기가 가져가는데 그건 설립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 별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별개로. 그래서 구속력 없고 전문가 그룹들이 미래청사진에서 저 클라우드에 모든 데이터들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실어놓고 권유하는, 저거 갖다 써라. 우리 권유를 웬만하면 받아들여라. 국가의 국격과 품격을 위해서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거기에 올라갈 거고,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게 대한민국 국가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왜냐? 대한민국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은, 산업국가의 주인은 기업하고 노동자밖에 더 있어요. 기업이 나라의 보배고 노동자, 사람이 나라의 기본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서 다 다루는 겁니다. 아까 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 최순실 게이트가 났다. 그거 거기서 다뤄야죠. 사회적 이슈, 주요 이슈가 된다면 거기 뭐 특별사업국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구상은 나도 내가 참여할 거야 아니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하는데 특별사업국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이런 국가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는 거기 노사가 다뤄야죠, 당연히. 모든 사업들을 다 다루는, 이 국가 전반을 핸들링하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200년 동안의 주체는 기업인과 노동자였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키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근데 외국은 당연히 우리 오스트리아에, 우리 프랑스에, 우리 독일에, 우리 스웨덴의 주인은 노동자고 기업인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정치인마저도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근데 또 내 스타일이 진짜 우리 홍종학처럼 좀 전문가처럼 느껴졌다면, 요번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너 장관해라 이럴 거야. 근데 맨날 막말, 폭언, 고성 뭐 이런 이미지로 굳어져 갖고 진짜 맞는 얘기, 진짜 구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아리가 없어. 근데 이 애들은 이쯤 하면 되셨다고 보고, 근데 너무 막연할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었거든. 그리고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거든. 기본 인식부터 바꾸라. 제가 맨 처음에 말했어요. 이제 농업도 농부가 하는 시대가 아니고 기술자가 한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이나 해봐요. 그런데 하물며 4차 산업혁명 동시대 1, 2, 3차를 다 겪은 그 사람들은 주체가 딱 명확하게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나가는데, 우리도 실질적인 주체는 우리 노사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도 국민들이 저 자꾸, 왜냐면 노하는 순간에 민주노총 들어와. 사하는 순간에 대기업 재벌 그런 오나들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그 사람들이 전혀 해당 없는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나중에 하시고. 여기까지. 예,